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도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에 일단 마지막 주제로 초대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오늘 또 특별한 무대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중간에 남성 중창단에서 부르셨던 솔레미오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음악 시간에 시험 봤던 제목이었는데 그때가 198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1988년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감상을 잘 했습니다. 오늘 이 치유 인문학에 대한 주제를 사실 제가 원래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 특별히 강의의 주제로는 저번 작년 겨울부터 좀 구성을 했던 거고요. 그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던 주제는 이제 열린 공동체를 위한 가족의 존재 조건입니다. 제목은 아주 근사하고 되게 거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제이고 사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안정된 토대에서 안정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후에 인간관계, 친구건 동료이건 그리고 또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소속된 조금 더 커다란 집단들 처음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국가에서 나중에는 세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 간단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갖다가 제가 구성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상황을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한국의 교육이 정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하는 걸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위기 상황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 불편한 진실들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바람을 가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실천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실천들을 해나가면 아마도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더 나은 사회가 되리라는 바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넘어가겠죠? 자, 목차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 가정교육의 위상과 변화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갖다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에는 그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얼마나 양극화가 심하냐 하면 수치로 한번 제가 체감이 가능하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요,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쓸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세계 인구의 몇 %나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마음 먹으면 10,000원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인구의 10%만이 하루에 10,000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그 중에서도 80%는요, 하루에 2,000원 미만을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소득이 양극화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소득의 양극화가 사실은 세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거대한 문제지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고민하면서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 못지않게 이 가정교육에도 양극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정교육의 양극화라고 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하나의 두 개의 방향입니다. 하나는요,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의 성장에서부터 그 아이가 커가는 그리고 정말로 성인이 되어야 될 나이 30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과도 개입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요즘에 그 신문에서 뉴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생물학적인 부모인 것은 맞지만 아이를 폭행하고 결국은 그 아이들을 사라지게 하는 결국 부모라고 부를 수 없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극화의 현상들이죠. 근데 그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두 가지 모습 모두 자칫 잘못하면 제가 좀 강한 말을 쓰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두 가지 모습으로 길러낸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자칫 잘못하면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에 드렸던 아마도 생물학적 부모이지만 아이들을 폭행하고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부모들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한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분풀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마지막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는 다루지 않고 정말 과도 개입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극단적인 방향이지만 두 부모의 모습이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에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모들은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여해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식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후자에 있는 부모들은 그 자식을 자신의 분풀이의 대상으로 마음대로 처분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을 보이는 것은 양자 모두 사실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그 나의 소유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전격적인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또 한국 글로벌한 사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의 유형들 가장 저는 여기서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것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 생각하는 인간이죠. 그리고 호모 루벤스 그러면은 노래하는 인간이고요. 근데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떤 인간일까요? 모든 것을 주판화를 튀기는 인간입니다. 위험한 인간이죠. 하나의 가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 인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최초의 경험이 형성되는 최초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자, 요 세 가지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는 저 먼 역사로 올라가서 한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하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길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한 4가지 정도의 거대한 혁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석기 혁명이고요. 두 번째는요, 종교혁명이고요. 세 번째는 산업혁명.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혁명입니다. 다 각각 의미가 있는 혁명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혁명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한 단계 더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골든차일드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혁명들 다 위대한 혁명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 어떤 혁명일까요? 신석기 혁명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의 자유를 주고 우리의 완전히 그 세계관을 바꾸게 했던 그러한 종교혁명이었을까요? 신석기 혁명이요? 예, 정답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신석기 혁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업혁명도 상당히 위대한 혁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초로 물질적인 풍요를 선사했던 혁명입니다. 대량적인 공산재, 대량 생산지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혁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시대적인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이제는 전체 인구의, 세계 인구의 수보다 여러분 인터넷의 수가 더 많은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세계 인구의 수보다 사물 인터넷의 숫자가 이제 더 증가하게 되고 아마도 2020년이 되면 사물 인터넷은 500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혁명은요, 신석기 혁명을 꼽아요. 왜냐하면 신석기 혁명은요, 인간을 인간이게 해주는 최초의 혁명입니다. 그 전의 혁명에서는요, 그 전의 이제 시대에서는 인간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약탈 경제, 채집 경제, 나무에 있는 거 따먹고 돌아다니는 동물 죽이고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석기 혁명에서는요, 최초로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정착 생활을 한다는 건 목축을 하는 것이고 농경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대상을 관리하면서 인간이 자연에 도전하고 자연으로 받은 어떤 그 거대한 힘들에 대해서 인간이 응전하는 방식으로 역사는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신석기혁명이 위대하다, 인간이 인간답게 만들었다, 이제 이건 뭐 모든 인류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를 더 첨가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정착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죠?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죽이고 나무를 따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이런 생활만 가지고는 인간이 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내 자손은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까, 사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신석기혁명은 드디어 인간을 한자리에 앉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했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죠. 더군다나 인간이 이루어놨던 모든 제도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때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도시, 계급, 제도, 사유권, 이런 것들이 모두 신석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신석기 혁명이 혁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의 패러다임의 시작이었다면 교육이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 역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죠. 교육 역시 가장 위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이 어떤 교육일까요? 가정교육입니다. 모든 인간의 최초의 경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뭐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제 형제가 4명인데요. 저희 큰언니가 저보다 8살이 많고요. 제가 4년 터울로 이렇게 하급상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기율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역 앞에 있는 거지가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어떻게 태어난 생명인데 생물학적으로 아주 욕망의 덩어리로 태어난 생명을 보듬고 다듬어서 사람 노릇을 하게 만들기까지는 장장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은 1년이 지나면 엄마 말투를 따라하고요. 아빠를 보고 손을 흔들고요. 날것 같은 생명을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무한한 책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 이제 아시는 선생님이신데요. 내가 집에 왔더니 우리 부인이 자고 있고, 우리 아들이 자고 있고, 딸이 자고 있고, 자, 다리가 6개가 쭉 있는데, 내가 정말 어깨가 무겁더라. 무겁다 못해 무섭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곳입니다. 저는 부모가 된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식을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참고 욕망을 제어하고 그러면서 사실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욕망을 제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가장 위대한 교육을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정교육이 지금 한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 위대한 가정교육, 모든 최초의 경험이 교육되는 곳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2가지 대답을 하실 거예요. 교육이요? 공교육 아니면 사교육이죠. 아마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떨어졌고, 가정교육? 그거 뭐 필요합니까? 애들이 성적 잘 받게끔 잘 먹이고, 학교 잘 보내고, 학원 잘 보내고, 좋은 대학 가게 하면 그게 교육이죠.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가정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교육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가정교육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냐 하면 일단 아이들의 신체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낼 때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발 선행교육 시켜서 데려오지 마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손 같은 것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서 가위질을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놀 때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게 하고 친구 때리지 말고,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안 시키고 왜 영어 단어만 외워갖고 보내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단련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와 정신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지나치게 기대해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고 알맞은 신체에 대한 단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고 능력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상상력과 호기심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조건이거든요. 또 하나는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내가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제가 저희 조카들한테 세뱃돈을 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뱃돈을 주는 것은 너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의 언니의 아들이고 우리 엄마의 손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에게는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인데 가정교육이 이러한 일들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러한 지적도 할 수 있어요. 그 조선교육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직접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무슨 결론을 내리고 있냐 하면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들은 너무 조급하다는 겁니다. 빨리 성과를 내라. 왜 이거밖에 못하냐? 옆집 친구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시거든요. 어차피 시간 되면 다 한다. 어차피 시간 되면 다 하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거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다.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다 여유 있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서로 이렇게 맞아가면서 그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다움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자, 그럼 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정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한한 ATM 머신이에요. 아이가 학원에 갈 수 있게, 아이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건강하고 잘 입히고 잘 먹게 하는 무한한 ATM 같은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문제가 있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마치 아이에게 딸린 개인 트레이너 같아요. 아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일어나면서부터 밥을 먹는 거,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 학원에 데려다 주는 운전수 역할까지 어머니가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외에 보내가지고 더 좋은 대학을 보내서 얘가 더 좋은 연봉을 받는 인간을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죠. 자, 그랬을 때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두운 이야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철의 카르텔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어 유치원, 사립초등학교, 특목고, 그래서 좋은 대학까지 갑니다. 근데 그 과정을 쫙 이끄는데 아이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이전부터 어머니들끼리 쫙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어떤 과외 선생님 모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선행학습 해가지고 영어학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자 계속 가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카르텔이 중간에 뚫고 들어가기가 영 어렵습니다. 한번 딱 형성이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대학교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들었냐면 자, 분당이면 이제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데요. 분당에 있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과외팀이 계속 성장을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신촌에 있는 학교를 다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요 공고를 하나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고 가지고 아이들을 귀출, 학교 등교, 그리고 집에까지. 대학생들한테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학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대학생들이 그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희 이제 학교에서 성적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은데요. 중간고사 때가 되면 가끔씩 전화가 오세요. 어디 학교지요? 중간고사가 언제부터입니까? 예, 언제부터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우리의 취업 공부 좀 시키려고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아이 대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성적을 잘못 받아가지고 뭐 C를 받거나 D를 받거나 그럼 온 가족이 전화를 하시기도 합니다. D로 좀 A 요번 학기 좀 올려주세요. 얘가 아파서 그랬어요. 대학생이면 성인인데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사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는 너무나 크고 머리에 너무나 든 거는 많은데 대체 이 아이들의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대학생들 시간표를 짜주는 경우도 횡행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들로부터 시작된 이 철의 카르텔이 사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을 지금 뒤흔들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의 역량을 넘어서 사교육의 부담을 감수합니다. 뭐 전세, 뭐 월세,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유명하다고 하는 학군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치동에 가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럼 대출 받아서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장르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데 똑바로 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그러죠. 내가 해달라고 했나요? 아무리 5시간, 6시간 공부를 하고 있어도 얘가 성적이 안 올라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제 지론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불성실은요. 다른 것에 대한 성실입니다. 걔가 공부 시간에 뭔가 다른 불성실을 하고 있다면 다른 무언가에 대해 성실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5시간에 앉아있어도 공부를 못한다면 걔는 다른 데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동일한 방식의 기준을 요구하게 되면 그리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여하게 되면 이제 서로 공멸의 길을 가는 거죠. 경쟁의 논리를 전면화해서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전달해서 강화한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좋은 대학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 학생이 이제 뭐 거의 올 A를 받는 훌륭한 학생인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지각을 할 위험에 처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나 어떡하지? 나 너무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못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심부름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대출을 해주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A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큼 성실하게 그 학생의 수업을 들으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수단과 목적이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길러내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쟁의 논리에 필요한 능력만에 과잉적으로 집중해서 길러냅니다. 수학 잘 푸는 인간, 영어 잘 말하는 인간, 그런 인간들만 풀어내지 대학생이 됐는데도 밥 하나 못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건 당연하고요. 명절 때가 되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할아버지 얼굴, 할머니 얼굴을 못 봐도 학원에 가서 열심히 출근 도장 찍으면 되는 인간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불편한 진실로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는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길러냈을 때 우리가 어떤 미래 세대를 길러내게 되는지 미셸 푸코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요. 자, 경제 동물이지요. 경제 동물은 삶의 모든 영역을 경쟁의 원리로 내면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적 자본의 역량을 증대시켜서 스스로를 자본으로 환산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고 그 능력을 주판화를 튕겨서 얼마짜리 인간이냐, 내가 얼마짜리 인간이냐를 경제적으로만 환산하는 그러한 인간이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생각하는 가치는 항상 경제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요,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 해석하고 경쟁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자신이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구조의 문제를 간과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책임과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쟁 시스템에서 똑같이 심판을 보는데 1등을 하는 거와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그랬을 때 그 승자를 결정된 사람들은 절대 패자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지 않습니다.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얻은 것이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쟁의 원리에 스스로를 적용해서 생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통과한 이 시장과 경쟁의 질서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자, 패자가 있을 때 우리가 심판만 잘 보면은요, 그 경쟁이 정의로운 경쟁일까요? 예를 들면 이종격투기, 제가 보기엔 현대판 투우사 같은 현대판 그 로마 시대 그 경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이종격투기에서 심판을 잘 봅니다. 근데 이종격투기 선수하고 동네 쌀집 아저씨하고 이종격투기 그 헬타건 안에 집어넣고 열심히 심판 보면 그 경기가 정의로운 경기입니까? 공정한 경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심판만 잘 본다고 해서 그 경쟁의 논리가 절대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듯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경쟁 시스템에서 승자가 될 때에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장과 경쟁의 질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길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길러졌을 때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보이지 않게 해요.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자의 무능을 전적으로 그의 책임으로 이해하게 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조건이 갖지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공감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유일한 미덕은 경쟁과 자기 책임뿐이고 가장 어리석은 일은 무능력한 타자에게 공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지나가다가 막 이유 없이 맞고 있어요. 옛날 사람 같았으면 가서 뭐가 되든지 뜯어 말립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전화기 들어가고 사진 찍습니다. 왜요? 거기 내가 가서 잘못하다가 내가 손해보게 생겼는데요. 그죠? 옛날에는 학급마다 60명, 70명씩 수업을 하면 1, 2번 아이들은 되게 조금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때 왕따를 시키지 않았어요. 빵셔츠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귀엽고 옆반에 다른 애들이 괴롭힐까봐 보호해주고 그런 정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가치를 갖지 않은 인간은 퇴물 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시장과 경쟁 논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은 이제 그 사회복지 문제 때문에 한번 아고라 방정에 올라왔던 주제였는데요. 고령층들에게 지하철 무인 승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이제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죠.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 부자 노인도 있는데 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느냐. 물론 일일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논조가 다 기준이 뭐냐면 경제 기준이에요. 왜 바쁜 사람들이 출근길에 노인들이 그때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뭐를 하게 줘라. 어차피 그들은 생산적인 가치를 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퇴물 기계를 지급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는데 서울 벽두에 고층 아파트에 빈집 털이 도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초범이었나 봐요. 고층 아파트였는데 올라갔다가 빈집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베란다로 도망가다가 떨어졌어요. 실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다쳐서 하반신 불수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도둑질이 좋다는 게 아니라요. 나이가 20살 조금 넘은 청년이었어요. 초범이었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내려서 한 인간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어쩌다 할 일이 없어 저런 일을 해서 정말 막노동이라고 돈을 벌지 어쩌다 저렇게 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을까. 근데 밑에 있는 댓글들은 놀라웠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려고 했으면 당연하다. 인간보다 새 벽두부터 정의로운 소식을 들었다. 이런 댓글들을 봤는데 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요.
뭐 이건 1호 베스트 5등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건 이제 공감의 문제인데, 몇몇 아이들이, 저는 뭐 이제 치기 어린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월호 때 죽은 아이들은 바다에 침몰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뎅이라고 비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선에 가미되었고, 우리는 오뎅은 생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뎅이 비유하면서 조롱하는 하나의 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것들은 일종의 좀 어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머리만 비대해서 아주 스펙을 잘 쌓아놓은 인간들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다움,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세대가 정말 유용한 기계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경쟁을 기반으로 고도로 훈련된 경제도구, 모든 존재자를 나한테 유리한 인간, 유리하지 않은 인간으로 이분법화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인간다움에 대한 교육은 모두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정교육이 담당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측면인 것 같고, 영어 유치원, 사립초등학교, 특목고, 좋은 대학교를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거든요.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다 그랬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좀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칸트를 전공하셨던 이 칸트가 주로 이제 이 말 많이 하거든요. 그 교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조금 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달라라는 어떤 대중 질문에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수단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인간은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인 존재다라는 그 의미를 내가 한번 설명해 보지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에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프고 능력이 안 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집에 가서 훌륭한 애를 하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아이가 대체가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졌건 간에 그 아이만이 가지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입시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아이들이 잠시 쉬어가는 야전천막이 아닙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밥 먹어, 학원 가. 그렇게 뺑뺑이만 돌리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요, 인간이 목적적 존재라는 것을 자신만이 아니고 타인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가정에 놀러 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집에 자기가 있었던 동생이 있었는데 보통 같았으면 뭐 시설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서로의 이제 마음의 짐처럼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집에 저녁 식사를 받아서 갔는데 그 동생을 가장 좋은 의자에 앉혀놓고 가장 좋게 대우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동생은 그 집에서는 분명한 목적적인 존재였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친밀한 공동체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가정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공감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고 상호 배려하고 돌봐야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뭐 알에서 깨어나건 금방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걷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요 20년을 돌봐야 돼요. 요즘에 30년 넘어도 사실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타인의 도움과 함께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노인도 마찬가지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한
초등학교 때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한 90그때쯤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저 농구장 좀 데려가세요. 아버지 저 스케이트 타고 싶어요. 아버지 저 자전거 타고 싶어요. 아이들도 넷이나 있고, 그리고 또 회사 생활 하시던 때고, 그리고 또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 가장 열심히 일하시 피곤한 그런 시기였겠죠? 근데 한 번도 안 데려가 주시는 분 없어요. 그래? 뭐 가자, 일요일 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많은 곳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보지 못했을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아버지만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80노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혼자 못 가시는 곳을 제가 모시고 가야 돼요. 인간이란 그렇게 사는 거예요. 80노인이 갑자기 카페 문을 열고서는 들어가기 쉬우시겠어요? 안 되시죠. 제가 모시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아주 힘드셨을 때 저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배려하고 상호 돌본다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세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간의 어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런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유대감이 있는 아이들은 노인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전혀 왕래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 힘들어. 자꾸 같은 걸 물어보죠. 전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학 전에 지켜야 될 일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집단에서 규칙을 강조하는, 규범을 강조하는 일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을 때리지 않기, 타인과의 관계가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은요, 한국의 엄마와 미국의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대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보시다 보면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부 안에 있으면. 하지만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와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것은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아이에게 낱말 게임을 맞추는 것인데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하지만 실제는 아이에 대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엄마에 대한 실험이죠. 여기 지금 소리가 안 나오나요? 뭐 3분짜리 한번 볼까요? 한국과 영국의 엄마를 비교해 볼까요? 이거 이제 등교하는 때 일인데요. 아깝긴 하지만 뭐 유튜브에 사시면 나오니까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그냥 끄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 나중에 대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유튜브에 해답을 찾기 위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해서 유튜브에 가셔가지고요. 한국 엄마, 미국 엄마 비교하는 거 한번 보시면 일단은 아이에게 낱말 테스트를 시켜요. 자, 얼마나 아이가 잘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엄마가 옆에 대동을 합니다. 한국 엄마는요, 옆에 거 키워. 이거 앞이잖아. 계속 지적합니다. 미국 엄마는요, 입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엄마에게 물어보죠.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주면 컨닝하는 것이다.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힌트만 줄 정도인데 한국 엄마는 계속 그것을 갖다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또 하나, 요건 이제 끄고요. 그 다음 건 이제 등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럽 엄마와 한국 엄마인데요. 한국 엄마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비교해볼까요?
보시죠. 오전 7시 30분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진이를 깨우는 것은 엄마 박미영 씨입니다. 반면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일어납니다. 기상 이후에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급한 마음에 엄마가 아이 발에 양말을 신겨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옷을 골라주고 입혀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엄마 눈에는 어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는 것이죠.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양말을 신습니다. 옷은 아이가 직접 고르죠. 엄마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My new panties. 아직 혼자 옷을 입는 것이 서툴러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타비타가 도움을 청할 때만 관여합니다. I choose one because 아침 시간, 아이는 여유롭고 엄마는 너무나 바쁩니다. 수진아. 줘봐. 서진이가 늦게 일어날 때면 밥까지 떠먹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먹는데 섞어서 해야지. 나이스. 양치까지 도와주는 엄마. 만약 아이가 지각을 할 상황이라면 엄마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엄마들의 마음이죠. 아침 우유를 가져오는 것은 타비타의 할 일입니다. Tricky. 타비타는 7살. 학교 가는 시간을 맞추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엄마가 재촉을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도 뭐 더 이상 뒤에를 안 봐도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엄마가 해줄게. 먼저 그 순간은 사실은 얼마나 빨리빨리 해주면 금방 끝난다는 건 압니다만 그거를 기다리는 게 사실은 더 힘든 일입니다. 기다리고 실수해도 참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 걔가 트라이 했을 때 더 나은 것이 나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조금 더 프로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들 보시면은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밖으로 나와보면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은요,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요, 인간은 항상 누구랑 비교했을까요? 짐승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능력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죠.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고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원숭이도 몇몇 가지 단어는 알지만 인간하고 비교도 안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21세기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인간을 동물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요. 인간을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비교합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3월 9일인가요? 이세돌은 알파고하고 대격돌을 앞두고 있죠. 알파고는 구글이 개발한 바둑 컴퓨터입니다. 아마도 구글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에 따르면 한 인간이 1000년쯤 학습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유럽 챔피언은 깨고 왔고요. 이제 세계 챔피언인 이세돌과 붙는데 이세돌 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요번 판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한다. 하지만 향후 3년 정도 지나면 그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컴퓨터는요. 뭘로 등장했냐면 연산기계입니다.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죠?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나오는 컴퓨터는요. 검색기계입니다. 자료를 돌려요. 내가 원하는 자료를 솔팅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제 최신의 컴퓨터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때때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합니다. 왜냐하면 OX를 해서 O를 했을 때 점수가 더 많이 가는 확률을 주는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무한적으로 누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좋은 머리요, 엄청난 지식량이요, 그거는 컴퓨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가 인간다움 가치일까요? 어떤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더 보다 인간다운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컴퓨터가 더 잘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요. 인간다움의 능력은요, 기억하는 거, 지식을 축적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인간다움의 능력은 상상력입니다.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시키는 능력이 될 겁니다. 자,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처음에 기계적인 동력이 나오고부터 인간은 더 이상 피곤할 정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내가 정말 몸이 피곤한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등산에 가서 피곤하거나 노느라고 피곤한 겁니다. 요즘의 인간들은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어떠한 기술이 투입이 되면은요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그 사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자료 검색이라든지 연산 능력이라든지 모든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의 역할이 된다면 그 나머지 그로부터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인간다움의 역할이라고 할 겁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상상력과 호기심과 공감의 능력이에요. 아마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이러한 인간들이 이끌어갈 겁니다. 수잔 손탁이 이런 말을 하죠.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상상력은 이 문학적인 교양이 길러질 수 있는 독특한 인간 존재자의 능력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타인의 고통을 보고서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타인의 고통을 봤는데 그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뭘까요? 내가 타인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면 지금 저 상황이 어떨까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은요, 한 번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형수의 심정. 우리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사형수의 심정을 잘 다룬 소설책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런 인간적인 고뇌가 있고 나중엔 인간은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내가 주인공의 심정이 되어서 따라가요. 그럼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다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사실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학 같은 경우에는요. 심장을 다룰 때 100개의 심장을 봐도 그건 한 개의 심장입니다. 그죠? 계속 누적이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100개의 인간을 보면 다 다른 100개의 인간이에요. 하나의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인간들의 역사를 볼 때 그가 세상을 이해하고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인문학에서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소설을 보면서 타인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눈앞에 있는 인간이 울고 헐벗어 있다. 때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금방 동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깊은 상상의 능력은 어떤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왜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돈을 보내냐? 왜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기부를 하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 많은데.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6.25 직후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불쌍한 애들이 많은데 왜 저기 머나먼 사우스코리아 거기 가서 돈 보내주고 왜 걔는 도와줘야 돼? 하는 인간들이 없었더라면, 그런 인간들만 세상에 가득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지 못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교양의 깊이입니다. 그
그것들을 상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많은 소설, 많은 경험, 많은 세계를 볼 때 길러지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고흐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그림을 우연하게 사전을 보다가 보고 탁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봤는데 무서워서 딱 덮어버리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어요. 약간 괴물 같았어요. 음산한 기분도 느꼈고요. 근데 이 그림은 고흐가 생전에 그렸던 감자 먹는 사람들이고 어두운 이 불빛 아래에서 시커매진 노동의 손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우물한 얼굴을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운 것만 보고서 야 이쁘다 이런 거 감상하는 게 예술일까요? 아니요. 예술이라고 하는 건 야 저 작가의 그림이 얼마짜리인데 저거 나중에 팔면 얼마가 더 돈이 더 2배 3배가 뛸 거야. 그게 예술일까요? 아니요. 예술은 시대의 거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저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로 하는 거하고요. 저런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하고 예술로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술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던 시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빈부 차이가 있었던 근대 유럽입니다. 근대 유럽에서 왜 자꾸 저런 그림들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하지만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의 마음,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뭐로 메꿔줍니까? 교양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교육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근대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흐의 그림들 보면은 당시 왜 이런 그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상황을 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공감을 위해서 한번 구체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마산 노스바움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에게 성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완벽해지는 거야. 똑바로 해. 최고가 돼야 돼.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멈추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훌륭한 성인에 대한 롤모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켜요. 야, 너는 정말 위대한 위인을 닮아야돼.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천박하지만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고 완벽한 영웅을 보여줘요. 고독한 영웅.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지 않고 혼자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일궈낸 영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영화에나 있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혼자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려운 일을 훈련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끈적끈적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요, 어떤 능력을 가지냐 하면은요, 나는 왜 못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르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별게 아닌가 봐. 라는 마음을 가지는 교육을 멈춰야 됩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우리 한번 힘을 합해보자. 지금은 안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에 못하는 건 당연해. 엄마도 힘들어. 그런 얘기들을 애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성적을 가져가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엄마 제가 원래는 10등이었는데 이번에 5등을 했어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1등까지 좀만 더 해. 1등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엄마들 그런 말씀 하세요. 계속 유지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완벽을 요구하죠. 그것이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주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인간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수치심으로 이해하고 하고 약하고 순수하지 못한 인간, 무능력한 인간, 그러한 인간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다문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장애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편모스라의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끔찍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무능력한 자들, 순수하지 못한 자들.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체적인 시도는요,
좋은 롤모델을 설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그 나이에 맞는 신체 능력, 그 나이에 맞는 정신 능력을 똑같이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신체 능력은 되게 떨어지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엄마가 맨날 데려다주고 데려다오고 앉아갖고서 공부만 하거든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커피 믹스도 하면 못 타요. 그런 거 하지 마. 가서 공부해. 기본적인 대처 능력이 없습니다. 다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능력을 경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타인을 자신의 노예로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과 신체의 조화된 능력으로 아이를 인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정교육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재들은 자신의 능력에 감사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지 않는 아주 우수한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아이들,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아이들, 누구보다 좋은 목소리를 타고난 아이들, 천재들이죠. 근데 그 천재들은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해야 돼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재능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부여된 행복한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가진 아이들이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선민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신이 우연히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연히 갖지 못한 자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기의 능력도 자기가 마음대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모한테 태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외모로 태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걔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난 걔랑 놀기 싫어. 왜? 걔는 못생겼어. 엄마 난 걔랑 놀기 싫어. 걔는 뭘 못해. 네가 잘하는 것도, 네가 이쁜 것도, 네가 훌륭한 부모를 만난 것도 너의 노력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연히 받은 럭이에요. 그럼 갖지 못하는 자들과 공존해서 그들이 다른 각각의 탤런트들을 모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꽃다발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도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같이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기 때문에 서로 필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래야지만 서로 리스펙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호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호를 보통 이제 인터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인터라고 하는 거는요, 너가 있고 나가 있고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가 있고 내가 있었어.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네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상호입니다. 서로가 변화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같이 서 있다고 해서, 같이 거주한다고 해서 상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하면서 그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정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눈앞의 대상에 대한 필요의 협동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멀리 있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순수에 대한 대척으로 특정한 집단을 혐오하는 경향을 막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가정이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공감의 능력은요,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요즘에 공교육, 대학교에서도 심지어 인성교육한다고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인성교육, 대학교에서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 늦습니다.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받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요, 많은 경험들을 쌓아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능력이 아니라 훈련하고 고양해야 되는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공감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입이 최대한 용이한 친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동료를 그렇게 대합니다.
동료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국가 안에서의 같은 국민들이 그렇게 대하고요. 같은 동료들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세계인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제 확장되는 그러한 가치죠. 그리고 타자성에 대한 상상의 훈련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존경, 관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왜 열린 사회가 가능한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거창한 제목, 열린 사회를 위한 가족의 존재 조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열린 사회, 더 나은 사회, 보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은 안정적인 가정교육으로 자녀분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많은 조언들을 여러분들이 작은 일상의 시선에서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